누군가에게는 꿈의 노후주거지라고 불리는 실버타운이 누구에게는 지옥으로 전락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실버타운이 노인지옥이라는 말에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실버타운은 노인들을 위한 주거 형태로 청소, 세탁, 식사, 의료 서비스 등 노후 생활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복지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유료 양로원이나 노인복지주택을 뜻하죠. 인기가 좋은 실버타운은 대기가 2년이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호텔 스위트룸 같은 곳에 살면서 청소 안 해도 되고, 침구는 매일 뽀송뽀송하고, 삼시세끼 고급진 식단으로 이루어진 식사를 할 수 있고, 아프면 언제든지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비슷한 연령대 친구들과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며 수영장 헬스클럽에서 건강을 챙기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은 곳. 서울 도심이나 인근 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외출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교통체증 없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는 이곳은 지상낙원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처럼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식사, 청소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럭셔리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간 77세 박씨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버타운을 둘러싼 환상과 현실, 그리고 실버타운이 노인지옥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실버타운은 노인지옥이었다. 77세 박씨 할아버지는 3년 전 새로 생긴 럭셔리 실버타운에 갔다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바다 앞에 위치한 근사한 22층짜리 신축 건물이었는데요. 1년 내내 기후도 온화해 지금 사는 지역보다 살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는 1년 가까이 말 한마디 안 하는 사실상 별거 상태였기에 결정도 빨랐습니다. 집사람과 사이도 안 좋은데 이러다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나. 경치가 좋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여기서 여생을 홀로 보내야겠다. 박 씨가 선택한 실버타운은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노인 전용 거주 시설이었습니다. 그는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로 이뤄진 20평형을 골랐는데요. 보증금 5억에 매달 식사와 관리비 등으로 약 170만 원씩 냈습니다. 바다로, 산으로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죠.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주자들의 평균 나이는 75세.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은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노쇠한 환자들이었고 3분의 1은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이었습니다. 박 씨처럼 70대이면서 건강한 노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와 연륜을 쌓으며 성공한 인생을 일군 엘리트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허무한 착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내가 왕년에 해외 법인 사장이었는데 직원만 5만 명이었어. 아들이 2인데 서울대 의대랑 법대를 보냈지. 끝없는 전직, 재산, 자식 자랑에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유명 셰프가 만든 삼시세끼가 제공됐지만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긴 힘들었습니다. 영양식이다 보니 간이 약하고 맛도 썩 좋지 않았는데요. 시골 경로당에 가면 삼삼오오 모여서 삼겹살, 파전 등 다양한 음식을 해먹습니다. 그렇지만 실버타운에서는 이러한 풍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간단히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박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기도 했지만 소도시라 그런지 생각처럼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외롭게 지내는 날이 늘었고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만약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이런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긴 싫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2년 동안의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작년 살던 곳으로 유턴했는데요. 만기 전 퇴소이기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만 그는 현재의 도시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 있는 지금의 주거 환경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좋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면서 두 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실제로 입소자들이 함께 모이는 식사 시간마다 자식 자랑을 하는 분들 때문에 화병이 났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할머니들이 무리를 짓고 새로운 사람을 배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한데 모이더라도 친해지기 전까지는 서로 얘기하지 않고 혼자 밥을 드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단체 생활 그 자체가 허들이 되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 실버타운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보증금을 100% 돌려준다는 곳이 많습니다. 즉 3년도 버티지 못하는 분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실버타운이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평소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년에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거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고향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 책 읽고 텃밭 가꾸며 조용히 살까? 아니면 북적북적한 도시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지낼까? 어디서 살든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우아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질문들일 텐데요. 물론 100세 시대의 은퇴 설계라고 하면 아직까진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준비부터 떠올리죠. 하지만 마지막 거처에 대한 결정이야말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한 이후에도 살아야 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현역 시절처럼 외출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며 힘이 들어서 이사도 쉽게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은퇴 후 주거지는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골라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에선 노후 준비는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은퇴한 노인들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디지털 뉴에이징 연구소가 노인 실태 조사를 토대로 분석해 봤더니 대다수 노인들은 살던 집에서 늙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노인은 86%, 기력이 떨어진 노쇠한 노인조차도 75%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5%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나빠져도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벗어나는 건 원치 않는 것인데요. 돌봄, 식사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는 응답자 비중은 32%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에 따라 온도차는 있었습니다. 노쇠한 노인의 경우엔 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는 응답자 비중이 36%로 건강한 노인 31%보다는 높았습니다. 신혜리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지역 사회에 계속 거주하는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 트렌드라며 노인들은 대부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원하며 건강이 좋지 않아 원래 집에서 살기 어려워졌다면 그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입주를 고려한다고 말합니다.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맺어왔던
지역 사회 혹은 이웃 관계망과 단절되기 때문에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럭셔리 실버타운에 들어가 사는 꿈을 꾸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얼마 전 호텔식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가 2년 만에 퇴소한 70대 초반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그야말로 천국과 같았습니다. 내부의 수영장과 헬스클럽은 물론이고 소극장의 도서관, 당구장, 탁구장, 노래방, 그리고 방문한 가족들과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 스카이라운지에 와인바가 있어 자신이 좋아하는 재즈를 들으며 이웃 친구와 늦도록 담소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5년 전의 일입니다. 이곳에서 나중에 거동이 불편할 때라도 보살핌을 잘 받으며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여생을 보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까지 홀가분해졌다고 합니다. 첫 몇 개월은 그야말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실버타운 안에 있을 때는 호텔 같은 방 안에서 많이 지냈고 시설을 본격적으로 이곳저곳 이용하기보다는 외출해서 친구들을 만나 자랑하기 바빴기 때문에 여전히 방문객처럼 지냈습니다. 입주 후 들뜬 몇 개월이 지나자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끼를 먹으러 식당에 내려가려 해도 옷을 외출할 때처럼 차려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분위기를 해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관심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실버타운에서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는 끝없는 자기 자랑과 자식 자랑만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친구를 만나 이런 하소연을 했더니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뭐하러 그렇게 비싼 돈 내고 그런 데 들어가서 사냐. 호텔은 그냥 여행 가서 잠깐씩 다녀오면 되는 거고 그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내가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별반 다르지도 않아. 나도 아파트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온갖 식당들이 한 빌딩 안에 있고 헬스클럽, 병원의 목욕탕에 커피숍과 슈퍼마켓도 있고 빵집도 있고 그 정도는 건물 밖에 나가지 않아도 살 수 있어. 70대 부부는 실버타운 생활 2년 만에 그곳을 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더 빨리 늙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 주거 선택은 개인의 취향과 상황,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실버타운의 환상과 현실을 비교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살던 익숙한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누군가는 아무리 내가 살던 지금 이곳이 좋아도 결국에는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요양원 대신 실버타운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좋은 실버타운의 경우 들어가려면 몇 년 이상 대기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마냥 다 좋지는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역 사회와의 연결성이 더욱 중요해지며 높은 비용의 시설에서만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의 안정된 삶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겠죠. 실버타운에 들어갔다 후회한 80대 김씨 할아버지도 있는데요. 김씨 할아버지는 이제 남은 여생을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말년을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실버타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버타운에 들어가 보니 당시 할아버지의 생각이 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유명 대학교 출신 교수, 박사들은 물론 의사, 변호사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분들도 하나같이 자기 자랑과 자식 자랑하기 일쑤였다 합니다. 그게 싫어서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무리에 있다면
할아버지는 그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면 혼자 마음 편히 집 주변 공원을 산책할 때가 제일 좋았구나 하는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노인들끼리 모함하고 왕따를 시키고 권위의식의 고집불통 이기주의까지 있을 건 전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로 의견 충돌로 인해 주먹 다짐도 있어 경찰차가 출동했던 적도 있고 할아버지와 함께 들어온 할머니에게 찝쩍거리다 남편 할아버지에게 들켜서 실버타운에서 공개적으로 혼쭐이 나기도 했답니다. 그 중에서는 사람을 의심하는 노인도 많아 실버타운의 직원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 서서 봉급이나 축내지 말고 일하러 왔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몰라도 좀 거들어. 이런 식으로 미운 직원이 눈에 띄면 괴롭히다. 기어코 그 직원을 내쫓기도 했답니다. 자랑은 기본이었습니다. 왕년에 내가 경찰서장이었는데, 내가 신문사 기자였는데, 내가 세무서장이었는데, 내가 왕년에 별이 몇 개였는데, 내가 옛날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 첩보부 대장이었다 하며 별의별 괴짜 노인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마음씨가 곱지 못한 노인들은 어디를 가나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 어느 날에는 어떤 노인이 할아버지 곁으로 와서 나는 서울대 출신이라며 가뜩이나 가방끈이 짧았던 할아버지의 속을 확 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실버타운에 빨리 실증이 난 할아버지는 반년도 안 돼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생각만 났고 당장 짐을 싸고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달라고 보채고 싶었지만 시설 측은 이미 건설비 운영비로 전부 들어가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꼼짝없이 돈도 몸도 묶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최 씨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처럼 이기적이고 탐욕도 많으며 입만 열면 자기 자랑에 자식 남편 또는 아내 자랑 외에는 대화 주제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실버타운에 정말 많습니다. 어느 곳이나 텃세 심한 곳이 있는 것처럼요. 사실 노후에는 인생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해먹고 사는 것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주변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식사 걱정 안 하고 남이 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어 실버타운에 가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버타운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식사가 질리는 게 제일 고충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 나라 미국에는 실버타운에서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 머리를 잘 쓰지 않은 것이 치매의 원인이 된 것인데요. 실버타운에 들어갈지 말지 현명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살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직접 해먹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실버타운은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소소하게 비 오는 날 김치 부침개 부쳐 먹고 청국장 끓여 먹고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끓여 먹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에서 실버타운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점을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활력을 잃는다. 본인도 노인이지만 매일 노인들을 보고 노인들과 함께하면 활력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본인도 점점 활력을 잃어간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입주 후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늙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어린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야 한 살이라도 더 어려진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독일의 어느 학자는 노인끼리 모여 살면 그 자체가 불행이다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자꾸 남과 비교를 하게 된다. 남과의 비교는 결국 본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걸 잘 아실 텐데요. 알면서도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용 소파에 앉아서 차 한잔하고 있으면 다른 자식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부모님 집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손자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남의 집 자식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이건 간단한 예이지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일들에서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실버타운이 아니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교를 할 일도 없습니다. 비교를 하더라도 그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비교를 할 뿐이죠. 그런데 실버타운은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비교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납니다. 물론 실버타운의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식사는 물론 일주일에 2번씩 청소며 설거지며 빨래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운동, 요가, 명상, 걷기 등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치매 예방 관리 프로그램도 제공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친목을 도모하는 다양한 동호회나 공연, 자원봉사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성격상 내가 주도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실버타운은 말년을 보낼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실버타운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갈 경우 월 평균 200에서 35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런 여유가 있지 않은 분들은 쉽게 들어가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곳은 입주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한 분들만 받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리 실버타운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해도 평생 살 것이라 생각해 결정하기보다 조금 경험해보고 안 맞으면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고급형 실버타운으로 유명한 삼성 노블 카운티의 경우 가장 작은 규모 30평의 집에 1인이 입주할 경우 보증금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월세는 60만 원이며 1인 기준 생활비는 155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식대는 별도이고 1인당 64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노인 한 명이 삼성 노블 카운티에 거주할 경우 월세, 생활비, 식대를 모두 더하면 월 280만 원 정도이고 계약 기간이 3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총 들어가는 생활비는 1억 정도가 되며 같은 기준으로 부부가 들어갈 시 3년 동안 1억 5천만 원이 넘는 수준이니 만약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 대신에 노인복지 주택을 알아보기도 하는데요. 노인복지 주택은 실버타운과 비슷한 개념으로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 주거, 의료, 복지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주택을 일컫는 말입니다. 노인복지 주택은 크게 민간 분양 노인주택과 공공임대형 노인주택으로 나뉩니다. 민간이 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해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격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매매금을 지불할 수 있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곳의 월 비용은 150만 원 이내라고 합니다. 반면 공공임대형 노인주택의 경우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주택이기 때문에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임대형 노인주택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월 임대료는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노인복지 주택 39개소에 입소한 인원은 전체 고령 인구의 0.1% 못 미친다고 합니다. 초고령 시대를 맞아 다양한 노년 계층의 수준에 맞는 주거 형태를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년에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노인 주거 시설의 이용료를 감당할 수 없다면 양로원 혹은 요양원을 이용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살던 곳에서 조용히 인생을 마감하는 삶도 참 의미 있을 것입니다.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사는 게 바로 천국 아닐까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수마을을 블루존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지역에 가보면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은 없습니다. 그저 함께 모여 생활하고 대화하며 맛있는 음식을 해먹는 게 전부입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인 것이니 실버타운도 입소 전에 자신의 성격이나 유형을 따져봐야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성격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유형을 다양하게 개발해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실버타운의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노후의 거처는 여러분에게 정말 천국 같은 곳에서 지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요즘 실버타운 광고가 눈에 띄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10년 가까이 막았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얼마 전 9년 만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고급 시설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 등 화려한 광고로 노년의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광고를 보고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실버타운. 하지만 실제로 입주해보니 꿈만큼 멋진 곳은 아니었다고 후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실버타운은 은퇴 후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천국일까요? 아니면 지옥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때 로망이었던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가 후회와 상처만 남기고 돌아온 분의 사연과 노후의 주거지의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가 계약 기간을 1년여 남겨놓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김말순 할머니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김말순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조용히 보리차를 마십니다. 차 한 모금이 따뜻하게 목을 적셔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실버타운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말순 할머니는 고요한 시골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실버타운에서 시간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70대 중반의 김말순 할머니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보낸 후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다정하고 인자한 성품을 지닌 분으로 세 자녀를 모두 키워내고 이제는 자신의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자 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기 다른 도시에서 바쁜 삶을 살고 있어 말순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실버타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없는 일상은 지루하고 쓸쓸했는데 그리고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아프게 될 경우 곤란한 상황 때문에 실버타운에 더욱 더 끌렸죠. 말순 할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며 젊은 시절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손맛 좋은 음식 솜씨로 유명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했던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집안을 정돈하는 일은 할머니의 오랜 일과였습니다. 비록 시골에서의 삶이 단순하고 평범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곳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안전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리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급스러운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할머니의 기대는 현실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많은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꺼림칙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너무 비쌌습니다. 보증금과 월 납부 비용이 예상보다 컸지만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자식들의 도움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소 자격 조건을 확인하면서 할머니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80세 이상은 신규 입소가 불가하고 혼자 거동할 수 없거나 치매가 있는 사람도 입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매년 치매 검사를 받아야 했고 문제가 있으면 더 이상 실버타운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말순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나이 들고 몸이 아파서 실버타운에 들어가려 했지만 오히려 이런 조건들이 그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 규정들은 말순 할머니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자격 조건에 모두 부합하기 때문에 입소를 할 수 있었지만 이후 나이가 들면 버려지는 기분이 들어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의 치매 관련 규정에 대해 생각하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매년 치매 검사를 받으라니 그럼 내가 언제라도 내쫓길 수 있다는 거잖아. 이런 곳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이런 규정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 같은 노인들의 마음을 이해나 할까? 그때 실버타운 직원이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실버타운에서 유명 셰프님이 만드는 식사를 챙겨드려요. 또 몸이 불편하시면 바로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저희 실버타운에는 목욕탕과 헬스장, 탁구장, 노래 연습실 등 다양한 시설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자 상담사는 더욱 열정적으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0여 개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하셔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새로운 문화 체험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만족하셔야 어르신도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검사가 마음에 걸렸지만 상담 직원이 할머니를 끈질기게 설득해 입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입주한 첫 달 동안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은 할머니에게 신선한 공기처럼 다가왔습니다. 매일 정성껏 준비된 식사를 하고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새로운 삶의 활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점점 불편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친한 할머니 한 분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와 말순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친한 할머니는 매번 자식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가족과 함께한 여행 이야기 등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위가 말이야. 보너스 받아서 선물을 잔뜩 사서 왔더라고. 이래서 다들 대기업 그러는 거야.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으니까 자랑 그만하고 얼른 가봐. 그러나 옆집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뽀보너스 나왔다고 하면서 임플란트를 새로 해준다고 하지 뭐야. 내 이가 몇 개 안 좋거든. 말순 할머니는 옆집 할머니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며 문 쪽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불편한 감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설렘과 기대는 사라지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에는 이상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제공되는 식사는 모든 입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식당에서 제공되었는데 그때마다 모두들 격식 있는 차림으로 등장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편한 복장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순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 할망구 매너하고는 실버타운에 살면서 격식이란 걸 모르네. 한 할머니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다른 할머니가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맨날 저렇게 후줄근한 옷만 입고 다니더라. 혼자 사니까 더 그런가 봐. 아무도 신경 안 쓰니 자기를 가꾸지도 않네. 여자는 늙어도 여자인데. 세 번째 할머니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품 하나 없는 거 보니 자식들이 신경도 안 쓰는 모양이야. 우리 딸은 나한테 항상 좋은 것만 사주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봐요. 할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세 분 몰려다니면서 남 욕하는 게 격식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발 내면을 좀 더 가꾸세요. 말순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는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실버타운에서 말순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은근하게 그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모임에서도 외면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지만 그래도 꿋꿋했습니다. 어느 날 말순 할머니는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말순 할머니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상복합 아파트는 실버타운과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식당, 헬스장,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를 둘러보며 이곳의 활력 넘치는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아서 생동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실버타운과 달리 같은 노인들끼리 교류는 적었지만 오히려 할머니는 이것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겪었던 파렴치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보다 소수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시설은 실버타운이 조금 더 좋았지만 아파트도 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주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났죠. 친구와의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단점들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셰프의 음식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매번 먹다 보니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메뉴라서 음식은 싱거워 맛이 없었고 집밥이 그리웠습니다. 광고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있어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화 주제가 맞지 않아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버타운의 노인들은 결국 모여서 남 욕이나 하고 자기 자식 자랑만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값비싼 비용, 질리는 음식,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생활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결국 실버타운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말순 할머니의 결정을 말렸지만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를 떠난다고 해서 더 나은 곳이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물었지만 말순 할머니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렇게 말순 할머니는 결국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위약금을 내고 실버타운을 떠났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편안한 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 어떤 곳에서 살지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자기 집에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많은 노인이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같은 노인 주거시설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다가 병원에서 숨을 거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형편이 닿는다면 제 집처럼 편안한 곳을 선택하고 싶을 것입니다. 실버타운은 일반 양로원과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의미합니다. 24시간 경비 시스템, 최첨단 스마트 홈 시스템, 전용 골프 코스, 스파, 헬스장 등 상상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특별한 삶을 향한 열망을 충족시켜 주지요. 하지만 실버타운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화려함 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실버타운에 같이 입주한 80대 후반 부부의 말로입니다. 실버타운에 살던 80대 후반 노인 부부가 말이다. 젊어서부터 그렇게 부부 싸움을 해왔다는데 그날 점심에 남편만 밥을 먹으러 내려왔고 식사 후 혼자서 산보를 하더니만 방에 올라와 보니까 할머니가 욕조 미끄럼 방지 손잡이에 목을 맸지 뭐니. 결혼한 지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싸울 거리가 남아있으니 기운도 좋다고 사람들마다 욕을 하더라. 우연찮은 기회로 실버타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건물을 한 바퀴 돌면서 실버타운에서 일하고 계신 이모님이 들려주신 비극입니다. 실버타운에서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일주일 전에 이모님 옆방에 입소한 할아버지는 부인이 돌아가시고 스스로 식사와 생활을 건사하지 못하자 자식들이 이 실버타운에 모셨습니다.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아침을 먹으러 내려오지 않아 직원들이 올라가 보니 옆으로 누운 채로, 그러니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모님 방 쪽 침대를 향해 누운 채로 돌아가셨답니다.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이들이 일상으로 대하는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다, 제명을 다하고 간 사람은 벽 하나를 두고 옆에서 죽어도 하나도 안 무서운데 투시는 목을 매든 떠난 사람의 방은 그 앞을 지나가기도 무섭더라. 삶과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자기 운명을 살아간 사람들이야. 노래하며 춤추며 저승길을 걸어가겠지만 처참한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비극일 테지요. 13년 전만 해도 실버타운 입주자들의 평균 연령이 75세였는데 먼저 살던 사람들은 늙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고령자들 뿐이라 그런지 지금은 평균 연령이 85세랍니다. 식사 후 현관 앞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다 한두 시간 지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이젠 노인들이 10분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제가 이모님이랑 실버타운 주위에 만들어진 산책길에서 산보를 하는 동안 추우니까 죄다 들어가 버렸어. 예전에는 이 앞에 잔뜩 앉아들 있었는데라는 말을 거듭하였습니다. 쓸쓸한 표정으로 말이죠. 실버타운에 입소한 한 할머니는 지난번 검사 결과로 약을 바꿔 드시면서 정신이 더 맑아지고 밤이나 낮이나 약에 취해 누워 계시던 모습 대신 요즘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 앉아 TV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모님 말에 의하면 90 중반을 넘기면서 할머니가 바뀐 점이 고집이 너무 세졌다고 합니다. 이젠 당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생활규칙이나 약속은 지독히도 안 지키신다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 할머니를 싫어해서 같이 늙은 마당에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했지요. 직원 입장에서 7시 30분에 아침 식사도 전화를 하고 사람이 올라가서 모셔 내려와야 하니 직원들로는 보통 고달픈 일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이곳 실버타운 원장님 말씀은 다릅니다. 노인들이 살기에 실버타운은 최고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외로움도 없고 불편할 일도 없다는 것이지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실버타운의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지금도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본인의 성향과 취향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실버타운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거주지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노후엔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까? 노년기를 앞두면 누구나 해보는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은퇴 이후 넓고 탁 트인 정원에서
반려동물과 뛰노는 한적한 시골 생활 또는 도심 속 문화시설이 가득한 곳에서의 여유로운 도시 생활을 꿈꾸기도 합니다. 이미 그런 집에서 살고 계신 분도 또는 주거지 이동을 고민 중인 분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예비 은퇴자 2명 중 1명은 은퇴 이사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0에서 65세 중장년 2,000명에게 노후의 주거지에 대해 물었더니 지금 집에서 계속 살겠다와 다른 집으로 이사하겠다는 응답이 반반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이사를 한번 간다고 하는데요.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은 따로 있다는 거 아셨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식보다 믿을 건 집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후의 보금자리는 인생 후반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6가지 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 10평 미만의 집은 피해라. 최소 10평 미만의 집은 피해라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부부 또는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이때 무조건 작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10평 미만의 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버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전용 8평, 10평 정도가 많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10평이 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너무 좁은 집에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좁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10평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평이라는 것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놓고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하기에 최저 조건이며 흔히 말하는 복지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노후의 가장 좋은 주거 형태는 18에서 20평대의 소형 평수이면서 쇼핑, 의료, 취미, 오락, 친교까지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복지관 근처로 가라. 복지관 근처로 가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집은 학군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되는데 반해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복지관 근처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복지관 근처에서 많은 노인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복지관 근처에 좋은 집이 많고 집값도 비싸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복지관 다닐 나이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 근처에 친구들도 있고 아직 왕성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사는 곳에서 배움과 즐거움을 찾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바로 복지관입니다. 그 이유는 복지관 안에는 교육과 돌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는 것까지 해결이 됩니다. 좋은 영양사도 있고 밥도 비싸지 않고 거기다가 각종 양질의 교육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할 것들도 있어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좋으면서 국가가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관리까지 하며 전문가가 수시로 와서 교육도 합니다. 나이 들어 이런 집결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복지관 말고 찾기 힘듭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어디서 배우든 어디서 먹든 부족함이 없겠지만 우리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높을 때는 문 밖을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무엇을 배워보고 싶어도 돈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데 이럴 때 복지관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내가 즐길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는 복지관 근처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병원이 30분 이내에 있는 집을 선택해라. 병원이 30분 이내에 있는 집을 선택해라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병원이지만 제가 특히 30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단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3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됩니다. 요즘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어 지방 몇몇 곳을 제외하면 보통은 30분 이내에 병원이 있습니다. 노후에 집을 선택할 때는 병원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중년을 넘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70이 넘어가면 병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가벼운 병은 가까운 곳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중병이나 장기질환들, 만성질환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큰 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곳이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자녀와 살아야 한다면 가치보다는 근처를 선택해라. 자녀와 살아야 한다면 가치보다는 근처를 선택해라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사별을 경험할 때 이사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별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몇십 년을 살던 내 집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섭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집이 너무 관리하기에 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을 좁혀 가거나 아니며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식비의 부담이 줄어들고 외로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새로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함께보다는 근처에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주가 어렸을 때는 손주를 돌보는데 손을 보태거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활력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녀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노후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해라.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해라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스포츠나 산책 등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늘어난 시간적 여유를 이용하여 산책이나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 또는 산책로가 주변에 있는 주거 환경이 좋습니다. 노년기가 되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야외 활동을 적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야외 활동을 하여 신체 활력을 증진해야 합니다. 동네 주변의 산책은 신선한 공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심혈관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노인 우울증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용 집은 따로 있다. 노후용 집은 따로 있다입니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산세 관리비 같은 여러 가지 유지 비용이 발생됩니다. 신혼이나 2에서 30대에 산 집이라면 30년 이상이 지난 건물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내가 이 집을 매매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내가 거동이 불편해져 돌봄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때 그 비용을 집 한 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적으면 자택 매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나이 들어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는 집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나에게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렵다면 노후용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노후가 되면 다리에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크고 넓은 집은 집만 될 뿐입니다. 젊고 아이들과 있을 때는 크고 넓은 집이 좋지만 혼자 혹은 둘일 때는 청소도 힘들 뿐 아니라 잡동사니들이 쌓이기 때문에 작은 집이 좋습니다. 집은 익숙함도 좋지만 그보다는 편리성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역이나 마트, 병원 같은 편의시설은 가까울수록 좋고 작은 집이라 해도 부부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각각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정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수족을 움직일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가든지 자식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오겠지만 내가 5에서 60세 이후에 이사를 할 때는 나만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살 마지막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다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은퇴 이후에 주거지를 결정할 때는 이주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타인의 기준보다는 나를 기준으로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거주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부모라면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교육비, 결혼자금, 사업자금까지 다 대주고 손자, 손녀까지 봐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버는 족족 자식을 위해 돈을 쓰고 내 노후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식 덕 보려고 키운 것은 아니지만 나이 들어서 보니 이렇게 허무하고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며 키웠는데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쁘고 부모는 잘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재산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으니 짐짝 취급하듯이 냉랭하게 구는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부모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식에게 다 주지 마라, 자식과 거리를 두고 살아라 등 이제는 이런 말들이 건강상식처럼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내 자식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는 눈 감을 때까지 자식 걱정에 마음 편할 날 없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부모 부양의 인식 역시 과거와 크게 달라졌는데요. 15년 전 절반 이상 국민이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5명 중 1명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의견이 2007년 63%였던 것이 2018년에는 24.3%로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부모 자식 관계를 재정립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자식밖에 없지라며 자식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사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살다 배신감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최 씨 할머니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주말에 최 씨 할머니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할머니는 문만 열어주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좋았어요. 웬일이냐? 엄마 보러 왔죠. 난 바쁘니 쉬었다 가라.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주에게까지 눈길도 안 주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언뜻 서운함이 느껴지는 할머니와 자식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어릴 적 10살도 채 되기 전에 어머니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가족 모두 함께 농사를 지으러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논농사와 콩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리다 할머니는 19의 고운 나이에 띠동갑 연상의 군인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초반에 남편은 너무 다정했고 그렇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할머니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며 다른 나라로 파병을 가게 된 남편은 무사히 돌아와 할머니와 2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전쟁이나 고문, 자연재해 사고 같은 큰 사건을 겪은 뒤에는 공포감이나 불안,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최 씨 할머니의 남편도 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점점 술을 마시는 빈도가 높아졌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좋은 추억들이 많았던 할머니는 차마 남편을 두고 도망을 갈 수는 없었지만 자식들을 맞고 살게 키울 수가 없어 고향에 있는 이복 동생의 집에 자식들을 맡겼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어딜 가든 지금 여기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곳에서 심한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농사를 하며 번 돈을 이복 동생에게 보냈음에도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제대로 밥을 주지 않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시켰습니다. 얘 빨리 일어나지 못해? 밥값 해야 할 거 아니야. 여기도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자식들은 꿀꿀이 죽을 먹어야 했습니다.
꿀꿀이 죽은 돼지 먹이로 사용해야 할 정도의 조악한 재료가 들어갔는데 대부분은 미군 부대의 병영에서 식사를 끝내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휴전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사정이 워낙 궁핍했던 탓에 1970년대 초중반까지 미군 부대 근처 시장이나 골목의 허름한 식당에서 많이 팔았던 것이 꿀꿀이 죽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은 부모 곁을 떠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는 다시 자식들을 집으로 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그간 자식들을 스스로 못 키운 것에 많은 죄책감을 느껴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공부만 할 수 있게 집안일도 모두 할머니 스스로 도맡아 하며 자식들이 하고 싶다는 것은 아낌없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식들도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그래도 꽤 긴 시간 뒷바라지를 하며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자식들이 독립을 해도 집에 자주 찾아왔고 자식들이 집에 올 때면 자식들을 위해 이것저것 싸주며 결혼했음에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렇게 가득 챙겨줄 때마다 할머니는 정성스레 쓴 손편지도 같이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어찌나 착하던지 집에 올 때마다 엄마 엄마 하며 아주 살갑게 할머니를 대해줬습니다. 엄마,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부탁할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그래, 고맙다, 새아가. 며느리는 할머니가 무언가를 줄 때마다 기쁘게 받았고 그 기쁜 모습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더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어김없이 한가득 음식과 간식을 아들과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저녁에 산책을 가려고 하는데 길가에 버려진 간식들을 보았습니다. 저게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갔던 할머니는 오전에 자기가 자식에게 주었던 그 간식과 같은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간식은 이 주변에 팔았던 간식이기에 누가 저 아까운 것을 버리고 갔나 확인해 봤더니 그 안에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적었던 손편지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줬던 음식들과 간식들은 대부분 아들과 며느리는 차에 타기 전에 그 동네에 버리고 간 것입니다. 할머니는 실수로 두고 갔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자식들이 왔을 때 마찬가지로 아들 내외에게 간식들을 잔뜩 챙겨주러 안방에 들어갔던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소리에도 잠을 잘 못 주무실 만큼 귀가 예민했고 때문에 며느리의 말을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 좀 주시라고 해. 이런 거 누가 먹는다고. 저번에 주신 것도 너무 냄새나서 차 타기 전에 바로 버렸잖아. 버리는 것도 다 일이라고. 어떻게 그래?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때 버려진 간식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두 손 한가득 들고 있던 간식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실로 나와서 아이고, 내가 너네 주려고 간식을 사놓는다는 걸 오늘은 깜빡했나 보구나. 나이 드니 기억이 영 가물가물하네. 다음에는 꼭 챙겨주마. 그래, 괜찮아, 엄마. 맞아요. 아직 주신 간식들도 집에 많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좋아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자식 온다고 음식을 만들어서 싸놓았던 도시락을 자식들에게 건네며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표정은 일그러졌지만 할머니는 애써 무시하며 아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차에 타는 모습을 할머니는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아들 내외는 마트에서 노란색 비닐봉투를 사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할머니가 준 도시락에 있는 음식들을 모조리 쓰레기 봉투 안에 담고 할머니 집 건물 앞에 버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 음식은 할머니가 잠도 줄여가며 이른 새벽부터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며느리가 음식을 버린 사실을 모른 채 했습니다. 대신 몸이 불편하다며 오늘은 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새 몸이 안 좋아서 뭐 하나 줄 게 없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뻔뻔스럽게 답합니다. 어머니, 저번에 해주신 멸치볶음 너무 맛있었는데 서운해요.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가증스러웠다 한들 관계만 더 나빠지니 그냥 나나 모른 척하고 앞으로 안 챙겨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제껏 집에 올 때면 뭐 하나 챙겨오는 것도 없고 왜 자꾸 집에 오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렇다고 올 때마다 할머니에게 말을 걸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잠깐 외출한 사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네 처가댁에는 자주 가니? 그럼 처가댁에 갈 때면 매일 고급 와인이랑 좋은 거 사다가 포장해서 들고 가. 라고 하며 눈치 없는 아들은 자기가 처가댁에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어머니에게 자랑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올 때는 이제껏 딱 한 번 마트에 파는 10,000원 조금 넘는 음료수 세트를 사온 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자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장인어른이랑 50만 원짜리 하는 고급 와인 마셨는데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근처에 새로 생긴 음식점이 있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이렇게 자랑하며 끝까지 엄마 데리고 한번 가야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빈손으로 올 때마다 그냥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살기 힘드니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자기 친정 챙길 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쓴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눈치 없는 아들놈은 할머니의 씁쓸한 표정을 보고 그제서야 말을 돌립니다. 그건 그렇고 이 집값 많이 올랐더라, 엄마? 기분 좋겠어? 많이 오르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 건데. 이후 할머니가 잠깐 친구와 통화를 하러 안방에 들어간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소곤소곤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우주 공부방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저 큰 방은 자기랑 나랑 쓰면 될 것 같은데. 요새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 팔면 아주 딱이긴 한데, 그냥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근데 언제쯤 우리 여기로 이사 올 수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요새 엄마가 치맥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번에도 우리 주려던 간식 사놓은 줄 알았는데 안 사놓으신 걸 보면 확실하다. 그 원래 엄마가 그런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 조만간 치매가 올 게 분명해. 동생은 어차피 이 집에 잘 오지도 않으니까 분명 우리한테 넘겨주실 거야. 그니까 이 집 오기 싫어도 조금만 참아. 집을 준다고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고 나중에 눈 감을 때나 주려고 했었지만 아들 내외는 할머니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미리 자기들이 이 집을 어떻게 쓸지에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나 버리고 산 거에 엄청 미안해 하거든. 내가 불쌍한 척 부탁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할머니는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보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지만 아들은 자신이 그때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다시 만난 이후로 할머니는 누구보다 자식들을 위하며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식들을 위했기에 할머니는 이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얼마 후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녁에는 처가를 가야 한다며 할머니와는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매년 갔던 가성비 있는 갈빗집에 들어왔습니다. 자식들 큰돈 쓰지 말라고 항상 이곳이 가장 좋다며 매 여기를 가자고 졸랐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할머니도 고급진 음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근처 대게집이 새로 생겼으니 그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곳은 저녁에 처가댁과 함께 가기로 했던 대게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 핑계를 대며 손주가 해산물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날도 어김없이 매년 갔던 고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오랜만에 딸도 찾아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은 할머니가 1년 중 유일하게 막걸리를 마시는 날이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며 그래도 기분이 풀릴 무렵 자식들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쪽에 앉았고 그 시간은 대낮이었기 때문에 밖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계산할 거야?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오빠가 낼 거야? 나는 저녁에 또 처가 가서 돈 많이 써야 돼. 돈 벌어서 다 처가에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나 좀 봐주라. 눈치 보기 힘들다 나도. 내가 내면 와이프가 노발대발 할 거야. 나도 요새 힘들어. 그리고 엄마 집에 가면서 이것저것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엄마가 주는 걸 오죽 좋아해. 너는 집에 오면서 그런 말을 해라. 거기 가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줄 아냐? 할머니는 이렇게 점점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자식들을 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고기를 채 반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뒷주머니에 있는 작은 흰 뭉치에서 돈을 꺼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자식들이 돌아왔고 할머니는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집으로 돌아가면 자식들이 찾아올 게 뻔했기에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취했으니 나 먼저 집으로 들어간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공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은 공원에 사람도 없고 참으로 조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리는 것은 할머니의 숨죽이는 울음소리 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는 자식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방에 들어가 조용히 눈물을 다시 한번 삼켰습니다. 그렇게 혼자 방 안에서 울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실에서 하하호 TV 보며 웃는 소리가 할머니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같이 계산적인 자식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차라리 가진 게 없었으면 오히려 속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남보다 가족이 못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어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부모 노릇은 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할머니는 이날부터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이런 부탁 저런 부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머니가 부탁할 때면 자식들은 억지로 들어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하고 싶었던 것을 많이 포기했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스스로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타는 것부터 택시 잡는 법까지 주변 어르신들 혹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보며 실수도 해가며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자식들에게 부탁해서 자식들 귀찮아하는 표정을 보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도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집만큼은 절대 자식들에게 줄 마음이 없었고 어차피 주택연금 받는 법을 자식들에게 물어봤자 자식들은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것도 할머니 스스로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는 혼자 잘 지내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며 자식들이 집에 와도 이제는 문만 열어주고 자기 할 일 하기 바빴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아들과 며느리는 몰래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집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해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담보로 주택연금 받으시려고요? 누구 맘대로요? 누구 맘대로라니. 내 집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니? 아니, 저희 이 집 주시려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이 집을 얼마나 자주 와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떻게 이래요? 모시긴 뭘 모셔. 내가 준 거 전부 다 버리고. 버릴 거면 너네 집 주변에 버리지.
왜 내 집 주변에 갖다 버리니? 그리고 애초에 니네가 이 집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들고 온 적 있니? 너네 친정에는 그렇게 돈 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할 말이 없었던 며느리 대신 남편이 와서 엄마에게 화를 냅니다. 엄마,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 집에서 평생 살아서 뭐 하게요? 치매 걸리면 누가 돌봐준다고요? 치매, 내 기억력 아직 멀쩡하다. 아, 저번에 간식, 너네가 하도 주는 거 갖다 버리길래 일부러 거짓말 한 거다. 나 아직 쌩쌩하고 설령 치매 걸린다고 해도 너네한테 돌봐달라고 할 일 죽었다 깨어나도 없으니 그만 썩 나가라. 아들과 며느리는 버텼지만 할머니는 집에 있는 소금을 당장 뿌리기 전에 얼른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겁을 먹은 아들과 며느리는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할머니는 이후 복지센터에 가서 수업도 듣고 집에 있을 때면 화분을 가꾸는 등 자신이 살고 싶었던 삶에 집중했습니다. 할머니는 연금과 모아둔 돈을 자신에게 써가며 남은 노후는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최 씨 할머니의 기가 막힌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식 덕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년에 편할 줄 알았는데 혼자 독수공방하며 키웠건만 대학 졸업 후 결혼하더니 자식들이 엄마 알기를 마당에 똥개 취급합니다 하며 서러움에 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한다, 부모를 버려야 자식이 산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우며 언론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고발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무려 1만 6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4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인데요. 연도별 학대 신고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전체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학대를 당한 노인들의 가슴에는 시퍼런 멍만 남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의 사연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노후를 향해 열심히 달려온 윗세대 앞에 느닷없이 등장하는 복병이 있습니다.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 갑자기 닥쳐오는 부모의 간병, 황혼이 온 리스크가 그것들로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관련됩니다. 인생의 함정과도 같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는 자녀 리스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성인 자녀,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49세 성인 남녀 중 30%가 부모와 동거 중입니다. 40대라 해도 미혼자는 50%가 부모와 함께 삽니다. 만원과 비혼 풍조가 퍼지고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이 겹치면서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교육비를 투여한 것도 모자라 자녀가 결혼하면 집 팔고 대출받아 지원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혼 후에도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손을 벌리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노후 계획을 탄탄하게 세웠다 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녀들의 등살에 다 쓰고 죽겠다며 선포했던 부모의 노후 계획이 흔들리는 슬픈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유전유효, 무전무효라거나 미리 재산을 안 주면 시달려서 죽고 찔끔찔끔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슬픈 우스갯 얘기마저 나도는 상황입니다. 성인 자녀 입에서 노인은 돈 쓸 일도 없지 않느냐라거나 여유 있으면서 왜 안 도와주느냐, 상속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부모 자식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평소 자녀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누누이 강조해온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을 너무 쉽게 내어주다가는 자칫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그렇다면 자녀 리스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모의 노후 계획에 대해 자녀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주고 부모의 노후도 소중하다는 점을 공유해야 합니다. 부모 재산의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0대, 60대는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동시에 부모 봉양 부담도 짊어진 낀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가 80세를 넘어서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보살핌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건만 기나긴 간병 부담에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독박 간병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노인의 정신적 퇴행을 가져오는 치매는 간병하는 사람의 심신을 갉아먹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간다. 2013년 한류 스타의 아버지가 이런 유서를 남기고 부모님과 함께 세상을 뜬 사건이 일어나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평소 극진한 효자였던 아버지는 연예인인 자녀들을 배려해 혼자 부모 간병 부담을 짊어졌고 우울증에 걸렸을지언정 힘들다는 내색조차 비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부모님 밥을 떠먹여 드릴 정도로 간병에 몸 바쳐온 효자가 부모를 돌아가시게 한 페류나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사지로 내몬 것은 효도하는 자식이었을까요? 아픈 부모였을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갖게 해주고 금융교육을 시키는 것이 명문대 졸업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부모 스스로도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저성장 시대에는 여건에 맞게 소비를 조절하고 절약하는 능력이 절실해집니다. 즉, 자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얹혀서 살 수밖에 없는데요.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투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셋째, 은퇴 노후 전문가들은 목돈은 가능하면 현금 흐름으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노인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은 도처에 있다며 목돈 그 자체가 폭탄 같은 위험물이라고 말합니다. 목돈을 연금이나 배당 수익이 나오는 형태로 묶어놓으면 자녀건 사기꾼이건 그 돈에는 손을 댈 수 없고 노인은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현금을 가졌던 A 노인과 해마다 4천만 원 연금을 받는 B 노인의 노후 비교입니다. 두 분 모두 노안으로 10년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극진히 모시지만 긴 병의 효자는 없는 법이죠. 그런데 A 노인의 자녀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반면 B 노인의 자녀들은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더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돈은 주인이 오래 살수록 줄어들지만 연금은 삶을 이어가는 한 따박따박 나오니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현실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요즘 주변 친구들이나 환갑을 넘은 지인들을 보면 열의 8 정도는 자녀 리스크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직까지 취직을 못하고 있는 자식, 30이 한참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식, 부모가 밀어주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원찮은 자식,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도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 집에 얹혀서 삼시세끼를 먹고 사는 자식,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부모에게 맡기는 바람에 꼼짝없이 손자 손녀를 돌보느라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사는 부모들. 본인들은 고정 수입이 끊겼음에도 자식 결혼시킬 때 결혼식장이며 집 마련하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또 지원해주고 손자 손녀들이 오는 날이면 용돈도 챙겨주어야 하고 요즘 자식들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당당하게 AS를 해달라고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래야 하느냐고 물으면 내가 낳아달라고 했나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세상에 나왔냐고요?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나를 만들었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어야 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합니다. 점차 자녀는 리스크가 되어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자녀들에 대한 리스크를 잘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노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부모-자식 관계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